내년에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내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공급도 필요 없고 금리도 필요 없고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이상 이제 좌시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강남 경매가 7년 만에 최대 건수입니다. 내년 가격은 한 40% 하락.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2024년 부동산 전망 좀 한번 해주세요. 회장님부터 회장님. 글로벌부터 해가지고 예, 글로벌. 네. 네. 부동산 시장은 뭐 우리나라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해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뭐 한간에서는 지금 자재값도 오르고 또 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2, 3년 후에 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이 또 폭등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급되는 거는 1, 2년은 걱정 없어요. 1, 2년은 걱정 없는데 그 이후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나중에 인구 감소나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정부가 9월 26일 날 공급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공급 대책을 내놨으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나온 정책 중에 제일 훌륭한 정책이에요. 공급 정책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막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이게. 그거를 갖다가 네.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은 또 안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소득 대비 이 부동산 가격 배율이 지금 한 26배 정도 돼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정상적인 셀러리맨들이 집을 살려면 그 소득 가지고 집을 살려면 26년 걸린다는 소리예요. 평균적인 소득 가지고. 네. 그 배율이 26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게 11배였어요. 11.5배 정도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11년 되면은 정상적인 가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이 11년 되면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26년 걸려요. 뭐가 정상이냐면 10년에서 11년 거는 게 정상이에요. 적정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사회고 부동산 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26배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네. 부동산 값이 반 이하로 떨어지든가 소득이 2배에서 2.5배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내년을 전망하는 거는 국제정세나 이런 것도 우리 전문가들이 또 내년에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내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 부동산 값이 내린다고 하는 분들이 다수일 거예요.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는 분도 아주 소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수결에 따졌다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뭐 부동산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 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뭐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언론이 너무 부동산의 시장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네. 부동산 시장을 요새 예측하고 있죠. 뭐 매주 단위 또 뭐 매달 뭐 매주 발표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데는 매일 발표하기도 하고 주식 같으면은 뭐 매주 발표도 돼요. 근데 부동산을 매주 발표한다. 거래가 한 건, 두 건 일어나는 거 가지고 네. 그거는 우리 시장을 호도한다고 봐요. 아. 부동산 시장은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매물이 쌓이고 또 거래가 형성되고 추세가 어떻게 흘러간다. 이걸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매주 발표한다는 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장을 호도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뭐 전쟁도 있고 유가 상승 가능성도 있고 또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정부가 1.3 대책이랑 특례보금자리가 없었으면 물론 이제 경제에는 부담되는 이제 급락이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건 뭐 잘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회복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어요. 연착륙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상승으로 느낌을 주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다만 가계부채 부담을 느끼고 정부가 대출을 약간 제어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신호거든요. 네. 그럼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확대나 상승의 어떤
그 기조를 잠깐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는 총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신호를 분명히 줬습니다. 조금 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면 심각하게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이상 이제 좌시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확대는 이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수요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작년에 막 떨어질 때 수요가 줄었고 이번에 대출 확대로 수요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수요가 예년 평균 거래량의 지금 한 50%, 서울은 50% 수준이고요. 평균 거래량의 수도권은 한 70%, 지방은 한 7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출을 풀어줬는데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회장님이랑 똑같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소득을 두세 배 벌지 않는 한은 이 가격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 가격은 하향 압박이 되게 많을 것이다. 그 와중에 지표들이 이제 경매가 강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강남 경매가 7년 만에 최대 건수입니다. 건수고 이 수치를 무시할 수가 없고 게다가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제 보통 한 200건에 300건 정도의 서울이. 그런데 지금 작년에만 200~300건, 400건 정도 하던 것이 올해 7월부터 갑자기 1,500건, 2,000건 막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보신 역전세나 없어졌다는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 신축 대단지, 신혼부부들이 찾는 지역들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역전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도에는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팩트를 보면은 모든 지표들이 상승 지표들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시장을 내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조금 충분히 관망하신 다음에 대처하시는 게 낫대. 다만 그런 속에서 공공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게 좀 몇 개 있잖아요. 지역들이. 아까 공급 확대 소식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럼 박수를 치는데 물량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장은 정부가 아마 겨울이나 내년 봄에도 또 아마 공공분양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면서 무주택자분들은 또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이게 금리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금리 인하가 쉽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계산하셔가지고 자산관리 있어서 지금 레버리지가 좀 오버슈팅이 났다. 네. 이게 1년을 갔는데 만약에 역전세라는 부분도 가시한다 그러면 힘들거든요. 유동성 유지하기가. 이런 과감하게 유동성 조정하셔서 제가 아는 분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내려갈 때 일단 3분의 1을 처분하신 거예요. 레버리지가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들고 계시다가 지금까지 온 분들은 또 불안하신 거예요. 잠 못 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욕심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관리 배분을 꼭 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방 압력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산관리 짜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 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우리 구독자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예. 모르시는 분들 예.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이제 전세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인장께서 뭐 사업을 하시다가 돈이 네. 전세 돈이 없으시고 아니면 뒤에 분이 와서 대신 다른 세입자가 임차인이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전세 가격이 좀 높은 지역은 다음 세입자가 없잖아요. 네. 없다 보면 돈을 못 들려주니까 이게 네. 자 어떻게 진퇴양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돈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임차권 경매 등기를 법원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뒤에 경매를 들어가거든요. 빨리빨리 되면. 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아실 게 경매 등기를 할 때 예전에는 주인한테 그 통보가 가야 돼요. 제가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요. 만료가 되면 신청을 해가지고서 임차권 경매 등기 나오길 바라는데 이 송달해가지고 주인한테 도착해야 되는데 수령을 해야지 이게 인정이 돼서 등기가 기비되고 진행이 되는데 네. 수령을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도망 다니시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네. 올해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경에 주인한테 도착이 안 돼도 그냥 임차인이 바로 신고만 하면 바로 직접 기입 등기가 돼요. 네. 그러면서 경매 등기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면 거의 90% 경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도 경매 물건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하방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를 바라보는 게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값은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값이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오면 외부 환경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오면 공급도 필요 없고 금리도 필요 없고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도 많이 해야 되고 금리도 많이 오지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네. 또 다른 강대국들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두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014년부터 21년까지 한 7년 동안 뭐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했어요. 7년 동안. 맞아요. 그리고 22년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국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네.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을 봤어요. 그거는 결국 가계 부채를 가지고 부동산 값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가계 부채를 늘려가지고 부동산 값 올린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외부 환경도 이야기했지만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놔뒀으면 시장이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억지로 막았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억지로 막았어요. 가계부채를 더 늘려가면서 OECD에서 우리나라 경고하잖아요. 가계부채 너무 많다고. 네. 경고를 하는데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자꾸 하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45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그런 소리죠. 공급량이 좀 늘어나거나 이래도 외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이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걸 다 부동산, 덮어버리는 거죠. 예, 침체가 오면 소용이 없다. 네, 소용이 이 없다. 말씀이시죠. 네. 부동산이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주택자들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을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부동산 저는 폭락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상화가 되면 네.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하고요. 정상화가 되면 네. 지금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더 내려갈까 그러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나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시는 거지.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막 올라갈 때 못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또 올라갈까 하는데 이거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요번에 배운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쭉 내려갔을 때 네.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은데 정부 아까 말씀 대출로 이어진 그 주택으로 사람이 사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지만 안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건 너무 높은 집값인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못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좀 부담되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내려와 줬어요. 네. 근데 그동안 모은 돈이 있고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사야 되는데 심리는 안 사도 되지 더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게 주위에서 막 흔들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 어딘지를 모르셨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 대충 적정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를 유튜브 몇 개 보면 나오거든요. 심하면 본인이 사는 동네를 몰라도 본인 동네를 유튜브로 치면 적정 가격은 얼마야 하고 얘기해 주시는 진실한 유튜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참조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받쳐주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메이저 언론사에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값이 여기인지 저기인지 그걸 분간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경로가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엔 좀 다를 것이다. 요번에 무주택자분들은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기준 해서 네. 몇 프로 정도 떨어졌을 때 정상화라고 보세요? 그런 질문은 네.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고요. 예, 그런가요? 2022년 대비 얼마나 떨어져야 적정 가격 이런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아까 회장님하고 말씀 나눈 중에 나온 거 있어요. 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 소득이 만약에 지금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적정 가격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중요해요. 소득을 보고 가격을 물어봐야지. 네, 네. 그리고 이런 수요 공급 이론 배웠잖아요. 네. 수요 공급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가 다 사라지죠. 그렇죠. 네, 그럼 왜 요새 거래가 안 되고 수요가 줄죠? 네. 저는 가격이 너무 높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네. 그래서 그때 높은 가격에 맞춰서 얼마가 이거는 기준점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평균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수준에서 수요자들이 정상화되는 거래량에 미칠 때 가격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면, 네. 그럼 그게 적정 가격이잖아요. 그럼 굳이 이제 연도를 물어보시니까 대비를 네. 하면 네. 저는 2019년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고점 대비
한 40% 하락. 송파는 한번 40% 내려갔잖아요. 잠깐 네네.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번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지금 90%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 30%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네. 그 뒤에 더 내려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